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대 로마의 도로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고대 로마의 도로망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 공화정을 지킨 호국거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국거위라고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니요. 그것도 날짐승이. 어떤 이유에서 거위를 호국거위라고까지 부르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로마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 거위가 이 나라를 구했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거위가 어떻게 이 공화정을 지켰다는 얘기인지 한번 수업 시간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간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을 나도 인간이다, 스파르타쿠스 이렇게 적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스파르타쿠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간이죠. 그런데 노예였습니다. 인간이 되고자 로마 제국에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은요, 이 도로망이 로마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외세의 압제와 이민족의 침략을 극복한 로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세의 압제란 말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건국 초부터 에투르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식민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외세의 압제와 그러한 에투르리아의 압제와 또 이민족, 갈리아족, 우리가 흔히들 골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갈리아족의 침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국 로마가 건설되게 되죠. 어떤 큰 제국이 있을 때 처음부터 강대국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다 외세의 압제도 경험해보고 이민족의 침략도 당해보면서 그러한 이 굴욕을 와신상당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로마도 처음부터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고대 로마 대제국의 이 기틀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파르타쿠스를 통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사회에 노예제만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봉건제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이제 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시장경제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 고대 로마의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노예가 생산하는 비중이 거의 전체 국민 총소득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죠. 노예제 사회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노예와 시민 혹은 노예와 자유민 뭐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봉건제적인 요소도 분명히 우리 시장경제 내에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노예제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총생산에서 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노예제적인 성격도 있고요. 이 봉건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예,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 도로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고대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이 도로망이 아주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발칸 반도, 이게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이 지중해에 면한 모든 지역의 도로망이 잘 닦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도로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이 정복 과정에서 구축한 직선도로는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를 통해 놀라운 육상 운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고대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도 이 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고대 로마인들은 건축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다리, 운하, 돌로 포장된 도로 등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있죠. 특히 광범위한 도로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안정성과 확장을 위한 기관시설이 바로 이 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연장 길이만 해도 12만 킬로미터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군대, 사람,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이 도로였습니다. 문화, 인종 및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도로라고 볼 수가 있죠. 군대의 신속한 진군 및 식량과 군수장비를 보급하는 마차의 이용 이외에도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도 했습니다. 도로는 로마가 최강 국가로서의 위용과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죠. 많은 도로가요, 이 개선문으로 시작해서 개선문으로 끝났고, 도로의 이름도 도로 건설 자금을 지원한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행정관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이 지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의 도로망은요, 영국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 점차 퍼져나갔고요. 일부 도로는 로마 주변의 도로만큼 유명하고 잘 관리 운영되었습니다. 비아 도미티아, 이 기원전 116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이 도로는요, 프랑스 알프스에서 피레네 산맥까지 이어졌으며 스페인 전역에서 병력 이동에
매우 중요한 간선도로였습니다. 발칸반도를 건너 비잔티움에서 끝나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있었는데요. 이 도로는요, 이 제국의 서부와 동부를 잇는 중요한 육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길은 이제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도로망은요, 군사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제2차 삼리움 전쟁 동안 이 카푸아에서 공화정 로마와 동맹국 사이에 이 보급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이후 이 도로 시스템은 종종 로마의 정복 과정에서 구축되게 됩니다. 로마 군단이 먼저 유럽을 가로지르는 길을 개척하면 로마인들은 점령한 도시를 로마와 연결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게 되죠. 직선도로는 로마 군단이 적보다 속도를 내 기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제국의 일상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 병력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행군의 피로도가 낮아짐에 따라 발이 빠른 군단은 외부 위협과 내부 봉기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에 32km로 이동이 가능했죠. 로마 세계의 가장 고립된 지역조차도 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병력이 공급되거나 강화되어 국경 전투기지에 거대한 병력을 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 측량사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토지 측량사는요, 조준대를 사용하여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가장 직선 경로를 공들여 도표를 작성함으로써 이 도로 건설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로는 종종 가파른 언덕을 곧게 닦기도 하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건설하고 산을 통과할 경우 직선 도로를 뚫기 위해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에 뚫었던 이 도로, 이 터널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터널은 긴 우회로를 피해야 하는 경우 쓰는 공법 중에 하나죠.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터널은 이 기원전 1세기에 건설된 3개의 터널이 존재합니다. 길이 1km에 달하는 큐메아 터널, 그리고 705m에 달하는 클립타, 그리고 네아폴리타노 터널, 그리고 이 780m 길이의 그로타 디 세아노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은 양쪽 끝에서 굴착하여 건설하게 됩니다. 이 양쪽 끝이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때때로 갱도를 위에서 뚫어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죠. 갱도를 활용하여 굴착 속도를 높이고 안반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각도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을 만나게 되면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단한 암석을 뚫고 작업할 때 진행 속도가 하루 30cm 정도로 아주 더디어 터널이 완공되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로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고대 로마 이 도로 중에 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 로터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로 군인들이 직접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엔지니어들은 고대 로마 군단의 정규군들입니다. 도로, 요새, 수로 및 교량 건설 모두 공병대가 맡게 되죠. 공병대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활용했습니다. 도로 건설을 위한 일률적인 이 고대 로마 공법은 없었죠. 건설 공법은 지리적 위치, 지형, 지질 구조 및 사용 가능한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로 건설 매뉴얼은 존재했죠.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평균 너비는 5.5m에서 6m 사이입니다. 내구성과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91cm의 얕은 도랑을 파고 도로의 양쪽을 따라 작은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이 도로 건설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의 바닥 부분은 보통 평평한 흙과 모르타르 또는 작은 돌로 덮인 모래로 기초를 다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속회 모르타르로 시멘트를 바른 자갈이나 자갈의 기초층을 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석회가 섞인 자갈 표면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주변 마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화산, 응애암, 그리고 이 자갈 또는 현무암 또는 이 석회암 포장돌로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는 이 빗물이 측면을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연서까지 의도적으로 약간 기울어졌으며 많은 도로에는 배수로가 뚫려 있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포장된 자갈길은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을 따라 1m에서 3m의 폭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즉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길과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3m부터 5m까지 각각의 이 연석에 더 높은 블록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블록은요, 사람들이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말이나 소, 당나귀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건설되어 있었죠.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번잡한 이 주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정표도 있었죠. 고속도로의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돌기둥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휴게 장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정표에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도로가 건설된 시기, 그리고 건설 당시의 건설 책임자,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으로 수리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임 소재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걸리실 거예요. 고대 사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목간이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식이에요. 이 문자 기록들의 내용들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쌓을 때 이 성이
어느 부족이 쌓은 거고 부족장에 누구였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목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성이나 혹은 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뚝을 건설했을 때 만약에 그 뚝이 이 범람으로 유실될 경우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죠. 그 증거 자료로서 이 이정표 역할을 하는 목간이라든지 이정표가 이 초기 이 역사 기록물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이정표나 또 뚝 혹은 성을 만들 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소위 황금 이정표를 로마노 포rum에 설치하게 됩니다. 금박을 입힌 청동으로 주조된 이 이정표는요, 도시의 모든 성문까지의 거리를 나열하고 있고요. 제국 도로 시스템의 수렴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역참과 휴게소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도로에도 역참과 휴게소가 존재했었죠. 공문서를 전달하는 관리가 다른 말로 갈아탈 수 있는 역참은 매 16km마다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참을 통해 제국 전역에 엄청난 속도로 통신이 전파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세금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제국의 특사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역참입니다. 역참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96km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도로 이용자들은 대략 32km마다 있는 도로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와 순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도둑과 노상 강도를 막기 위해 도로에는 도로 순찰대로 알려진 로마 제국 군대의 특별 파견대가 순찰을 돌게 됩니다. 교통량은 많지만 외딴 지역에 경찰 초소와 망들을 배치하여 도둑이나 노상 강도에 취약한 여행자를 안내하고 그들의 추년 가능성을 알리기도 하죠. 도망 노예를 감시하고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그들은 활동하게 됩니다. 도망 노예를 체포하는 역할도 이 도로 수찰대가 맡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난다요.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도망 노비를 잡는 역할을 한 이 조선시대 관리를 이 추노라고 하죠. 그런데 그 드라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 도망 노예를 이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그들이 이 도로 순찰대가 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통행료 징수원으로도 활동했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통행료를 걷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군대라 해도 이 다리, 산길 또는 지방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물품의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당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요새는 관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 교역이 있을 때 걷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각 지방마다 뭐 다리를 걷는데 다리세를 걷는다든지, 뭐 성문을 통과할 때 이제 통과세를 낸다든지, 그리고 지방과 지방을 경계로 해서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기만 하더라도 이 중세는 사실상 이 영주들이 국가의 수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주조권부터 시작해서 이 관세 뿐만이 아니고 경찰력과 국방력과 모든 이 행정 업무를 이 영주들이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방에서 한 지방으로 옮길 때마다, 물건들이 이동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명목의 이 세금과 관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원산지 가격보다 이 어떤 도시에 도착할 때 그 가격이 500배 이상으로 폭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로마의 도로는요, 지금 현재도 사용 중입니다. 로마의 2000년 된 도로는 내구성 면에선 현대 아스팔트 도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로마 도로는 최근까지도 주요 도로로 활용되고 있죠. 비아 플라미니아, 그리고 영국의 포스웨이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교량, 터널, 수도교는 현재도 이용 중입니다. 거위와 스파르타쿠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이 있고요. 거기에 거위털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를 지킨 거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호국 영웅이기 때문에 이 조각상까지 만들어 놓아서 이 당시의 이 기억을 되살리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이 로마 하면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만 기억을 합니다. 건국 초기 로마는요, 이 잦은 외침에 생존을 위한 투쟁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가 건국됐을 당시엔 사실상 에투르리아 출신 왕이 파견이 돼서 이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실상 에투르리아의 식민지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잦은 외침을 받게 되죠. 사실상 이 당시에 로마를 보았을 때 그 300년 후에 그렇게 거대한 대제국으로 성장하리라고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한심한 국가가 이 로마였습니다. 이 카피톨리노 기러기 이야기는 그러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원전 387년 갈리아인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대규모 침공을 가하게 됩니다. 갈리아 부족민에게 새로운 땅을 나눠주고요. 이 노닥질을 하기 위해서 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반도로 침공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공화국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는 인근 국가를 정복하거나 조약을 맺어 영역을 넓히는 확장기였기 때문이죠. 예, 로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기엔 이제 침략을 다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래, 노예가 될래. 이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둘 다 싫어. 그러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는요, 거기에 한 가지 선택지를 더하게 됩니다. 자, 죽을래? 노예가 될래? 아니면 성문을 열고 로마 시민이 될래? 이 선택지가 하나가 늘었는데 그 선택지는 뭐 자기 나라의 깃발은 내리긴 하지만 로마의 같은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해줄 테니까 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항복할래. 이제 선택지가 복잡해지죠. 죽을래, 노예가 될래, 이 얘기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뭐, 선택지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뭐, 이빨 악물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 로마는 거기에 로마 시민이 될 애가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로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약을 맺은 이 동맹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의 숫자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이제 통일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은 이 갈리아인들이 이 침공할 무렵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 로마의 모국이었던 에트루리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요. 영토는 작았지만 많은 이웃 국가들과 이 조약을 맺으면서 로마 시민의 숫자를 늘려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 로마는 이웃 국가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경험은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줍니다. 국경을 넓히고 싶다면 더 강해져야 함을 깨닫게 된 것도 이 갈리아 침공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카피톨리노 거위의 전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리아족이 성을 이제 공성전을 펼치고 있고요. 거위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로마군은 어디에 있죠? 싸움에 지쳐서 심지어 개들까지도 지쳐서 전부 자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갈리아가 성을 공략하려고 하자 이 거위들이 난리법석을 치면서 이 병사들을 깨웠죠. 로마인들은 북쪽에서 갈리아인들의 침공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죠. 갈리아 전사들은 알몸으로 싸웠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뭐 갈리아라는 이 용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갈리아라는 말은 야만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갈리아를 정복한 후에 동쪽을 딱 보니까 뭐 똑같은 사람들, 알몸으로 싸우고 몸에는 문신이 생겨져 있고 머리와 얼굴은 뒤틀리고 잔인했다 라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갈리아와 구분해서 게르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하지만 이 갈리아나 게르만은 사실상 야만인이라는 이 보통 명사로 쓰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한 번은 읽어보셨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돼서 삼국사기나 뭐 삼국유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삼국유사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뭐 삼국사기에도 사실은 뭐 많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백제 온조전이나 아니면 신라 박혁거세 조에 보면요, 이 돌궐이 아니구나. 말갈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갈족이 도성 근처에 침입을 해서 물리쳤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갈족 그러면 만주 쪽에 있던 나라인데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도 그냥 통과해서, 한강, 금성이면 경주인데, 경주면 거의 경상북도, 경상남도랑 거의 붙어 있는, 뭐 그쪽 지역까지 쳐들어온 걸로 봐야지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연구된 성과들을 보면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야만인들을 그냥 말갈이라고 불렀다. 이 정도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들이 종합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야만인들을 표현하는 이 여러 보통 명사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말갈, 거란, 이런 족속들이 되고요. 이 로마인들 기준으로는 갈리아와 게르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야만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갈리아 전사들의 전투 함성은 드높아서 로마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들의 무기는 거대했고 그 거대한 무기를 너무나 자유자재로 휘둘렀다고 당시에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 꼬리를 내리고 성문을 빠져나가게 되죠. 사실상 성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활짝 열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주하는 와중에 성문을 닫을 여가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 갈리아 사람들은 이 성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매복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문으로 진입했다가 이 봉변을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그냥 정탐병만 들락날락거리는
탐색전만 벌이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와중에 로마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예, 갈리아족과 이제 나중에 이 거위의 호국 영웅 거위의 활약으로 그나마 이제 평화조약을 갈리아와 맺게 됩니다. 이 배상금을 정하는 저울인데요. 이 저울이 이 갈리아식 저울입니다. 약간 좀 뭐 조작이 돼 있다. 뭐 그런 기록도 있는데 여하튼 뭐 승전국이 뭐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죠. 예, 이 로마 시민과 이 갈리아 전사가 이제 협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예, 농성전과 공성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공성전이라는 것은 성을 공격하는 측이 공성전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 농성이라는 것은 성을 수비하는 것이죠. 이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로마 병사들은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갈리아인들은 로마인들이 겁쟁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로마로 들어가 약탈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공선전을 통해 카피톨리노를 점령하려고 8번 이 갈리아족이 시도합니다만 이 농성전은 장기화되게 되죠. 예, 공화정을 지킨 거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거위가 푸드덕 날고 있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갈리아족 이 성을 거의 이 공선전을 벌이고 있는 적을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로마군이 지쳐 잠들고 개들도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순간 갈리아인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손장갑을 끼고 언덕을 기어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언덕을 오르는 소리를 듣고 거위들이 난리법석을 피우게 되죠. 마르쿠스 만니우스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칼을 집어들고 그의 부하들을 부르며 성의 난간으로 달려가 갈리아인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죠. 이후에도 포위 공격은 몇 주 동안 계속되게 됩니다. 갈리아인은 계속된 전투에 지쳐 로마와 강화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게 되죠. 로마인들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고 평화를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시련을 견디고 위대한 제국이 된 것이죠. 그 카피톨리노 거위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 거위를 숭배하는 의식도 이 로마에서 중요한 의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주노 신전과 로마 공화정을 지킨 신성한 거위는 영물이 되었죠. 매년 축제 때마다 로마시를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축제 행렬의 맨 앞에 자리하는 영예를 거위가 얻게 됩니다.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예, 초기 로마의 모습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자그마한 도시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피톨리노 언덕은 로마의 부유층의 거주 공간이자 사원과 원로원 회의실과 같은 공공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이 마지노선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갈리아의 포위 공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후 시민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원로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이 세금을 부과했죠. 빈곤한 많은 시민들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고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거나 농토를 벌이고 산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국가에선 필요했겠죠. 성을 다시 쌓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을 갖춰야지 됐기 때문에 이 많은 세수가 필요했던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전쟁 시에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이 채무자 감옥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 채무자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결국은 이제 세금을 내야지만 되고요. 이 세금을 못 내서 채무자 감옥에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 채무자 감옥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내면 이제 자유민이 다시 되는 곳이고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마르쿠스 마니우스는 이 원로원의 행동을 비난하게 되죠.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민들을 위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타쿠스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투사가 선호하는 짧은 검을 뜻하는 라틴어 글라디우스에서 이름을 따 글래디에이터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검투사입니다. 초기 검투사들은요, 기원전 3세기 말 로마에 패배한 쌈나이트 전사들의 전투복을 입은 후 오른팔에 착용하는 화려한 장식의 투구, 방패, 이 장갑을 착용했죠.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 동안 희생된 전몰 용사를 위한 장례식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이 검투사 게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174년에는 74명의 검투사가 로마인을 위한 특별 장례식의 일환으로 3일 동안 검투를 벌이기도 하죠. 기원전 74년에는 게임 형식의 최초의 검투사 경기가 열리기도 했고, 이 경기는요, 검투사 경기는 흥행에 성공해서 사실상 그 이후 계속해서 검투사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피를 보는 스포츠에 대한 로마인의 수요가 커진 결과겠죠. 전북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수천 명의 노예들이 검투사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된 훈련센터 또는 학교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 검투사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게 되자 이 검투사 훈련 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열리게 되죠.
오늘날 나폴리 북쪽의 카푸아 마을 근처에 집중적으로 이 검투사 훈련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검투사들은 다양한 무기에 대한 적응 훈련,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사실상 징계와 처벌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기원전 73년 78명의 그 검투사들이 카푸아 근처의 렌툴루스 바티아투스 학교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심한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검투사들은 숙소에서 쫓겨나 부엌에서 발견한 식칼과 침으로 경비원을 제압하게 되죠. 운 좋게도 검투사의 무기를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마차를 발견하게 되고요. 이 무기로 무장한 78명의 검투사는 돌연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노예분기가 일상화된 로마였죠. 이거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끝난 이후에 거기서 잡힌 이 노예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로마 도로 곳곳에 이 일렬 총대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을 이 처벌했던 것이죠. 기원전 135년 제1차 노예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에 나는 3차 노예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인데요. 2년 후 로마 군대가 파병되어 시칠리아 노예 반군을 간신히 제압할 정도로 그 저항력은 상당했습니다. 7만 명 이상의 이 노예가 무기를 들고 효과적으로 전투를 벌여 시칠리아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죠. 기원전 104년 제2차 노예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4만 명의 노예가 시칠리아를 휩쓸게 되죠. 4년간의 피비린내나는 전투 끝에 이 집정관 마니우스 아킬리우스가 직접 나서 간신히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노예들은 체포되어 경기장에서 야수와 싸우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죠. 제1, 2차 노예전쟁은 멀리 떨어진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3차 노예전쟁은 고대 로마의 신장부에서 일어난 노예 전쟁이었죠. 노예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인구 구성상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잘 훈련된 검투사가 지휘하는 도망노예 군단은 이전의 노예 전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는 트라키아 출신의 노예 검투사였습니다. 이 로마 공화국에서 일어난 노예 봉기 중 하나인 제3차 노예 전쟁에서 이 노예 반란군 지도자가 되기까지 스파르타쿠스의 삶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군에 복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탈영 장교 출신 노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군에서 산적 토벌을 지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트라키아 출신이고 이 로마군 장교 출신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체포되어 노예로 팔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기원전 73년 77명의 다른 검투사들과 함께 이 카푸아의 검투사 훈련학교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다른 도망 노예들이 곧 합류하게 되죠. 베수비오 산에서 검투사들은 다른 도망 노예들에게 기초 전투 기술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의 반란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요, 이 노예 반란군에 이 스파르타쿠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갈리아 출신의 이 노예 사령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숙스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이 오에나무스라는 이 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실상 스파르타쿠스, 크리숙스, 그리고 오에나무스가 노예 반란군을 지휘한 삼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로마는 노예 반란군을 심각하게 보지 않아 주력 군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망 노예 군단은 처음 맞닥뜨린 지방군 4개 부대를 순차적으로 격파하게 되죠. 당시의 로마 군단의 숫자는 한 군단이 한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5,500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5,000명으로 보죠. 그러면 2만 명을 도륙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더 많은 도망 노예들이 합류하게 되죠.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노예 반란군의 숫자는 9만에서 12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노예 반란군과 로마군 사이에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자유를 찾아 이 알프스를 넘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사령관 중 한 명인 크리숙스는 로마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죠. 크리숙스는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자 이 노예 반란군에서 이탈하고요. 3만 명의 병력을 인솔하여 인근 도시를 습격하고 곧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됩니다. 크리숙스는 사실상 완전히 로마인들이 자신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을 포로로 잡은 경우에 검투사 이 게임을 하도록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끔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돌려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크리숙스는 패배하고 피살당하게 되죠. 스파르타쿠스는 로마와의 3번의 교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알프스를 넘는 대신 남쪽으로 향하여 로마를 공포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왜 알프스에서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알프스를 넘었으면 그냥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을 포기하고 물론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여하튼 이 이탈리아 반도 남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사실상 배를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노예 반란군을 상대하기 위해 사령관 마르쿠스 크라수스 인솔하에 로마의 정예병이 파견되게 되죠. 오랜 추격과 수차례 교전이 있었습니다. 노예 반란군은 이탈리아 남부의 시닐러강 상류에서 패배하고요. 이 스파르타쿠스는 살해되었지만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약 6천 명의 노예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스파르타쿠스의 이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영화나 책에서는 스파르타쿠스가 억압적인 사회를 전복하기 위해 어떤 저항자의 아이콘으로, 이 반항의 아이콘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예 반란군을 로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안정과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죠. 사실상 로마 사회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크리스숙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크리스숙스는 똑같이 갚아줘야지 된다고 생각했고, 로마를 불태우고 없애버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파르타쿠스는 이 지도자 역할로서 이 크리스보다는 정반대로 이 로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 노예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자유를 찾아주는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 탈출로를 확보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실상 그는 이 로마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6주차더군요. 물론 7주 차이긴 한데 6주 차이기 때문에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세 가지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요약을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4 한 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서 6주차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 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